100년 전 거대한 운석이 대륙에 충돌했습니다.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땅에 떨어져 지면을 부수었습니다. 그 운석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간 엄청난 양의 알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도시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 알들은 저그 종족으로 변해 인간 군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괴적인 무기들로도 인간 군대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위대한 인간이 영적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성인이 되면 영혼의 형태를 각성하고 남성은 영혼사로서 영혼의 재능을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계약은 괴물들과 싸울 수 있는 관문이 되었고 그들은 마지막 남은 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재앙 이후 100년이 지났고 그들은 유스 아카데미를 세웠습니다. 레나라는 소녀가 무언가를 소환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이 날카로움 특성을 지닌 시급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레나는 자신이 평범한 시급 재능을 가졌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제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서 연례 각성식이 열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인 메이가 각성을 위해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빛나는 보라색 돌을 만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금빛 광선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각성된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갑자기 공중에 붉은 창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은 충격을 받고 그녀가 S급 불멸의 혈창을 각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운동장은 학생들의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메이에게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애들은 헛소리를 하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메이는 제인의 어깨를 잡고 더 이상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며 다시는 자기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미간을 찌푸린 채 그녀를 바라보는 제인을 비웃었습니다. 제인은 S급 영혼을 각성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녀를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는 가진 모든 것을 주었지만 메이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계약 시대에는 힘이 전부였고 그는 다시는 자신을 낮추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학생들은 그가 그녀와 비교할 수 없다며 그만두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발끈하며 자신이 S급 재능이나 그 이상을 각성할까 봐 걱정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메이는 그를 비웃으며 S급 재능은 드물고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빛나는 돌을 만졌지만 돌은 그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메이는 그가 아무것도 각성하지 못하는 쓰레기라며 비웃었습니다. 제인의 눈이 갑자기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빛나는 돌이 반응하며 그들 앞에서 눈부신 금빛을 뿜어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S급 각성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금빛 광선이 하늘로 치솟았고 아직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SS급이 아닐까 의심하던 찰나 빛나는 돌은 그가 SSS급 천신 영혼 계약사라고 선언했습니다. 메이는 그것을 목격하고는 100년에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라며 망연자실했습니다. SSS급 마스터는 역사를 새로 쓰는 존재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여학생들이 그의 등급을 보고 제인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머리의 소녀는 그의 뺨을 만지며 자신이 360벌의 의상을 가지고 있으니 선택받아야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제인은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아직 선택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돌을 향해 손을 들었고 그의 신성 복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보창이 나타났습니다. 메이가 갑자기 그에게 다가와 그의 등급 때문에 다시 잘해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동의한다면 손을 내밀자 그는 그녀의 숨겨진 정보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계속 그를 설득하는 동안 그는 그녀의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파트너가 되자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결속할 적합한 영혼을 찾기 위해 걸어가기 시작했지만 메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녀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그를 차버렸다가 다시 얻으려 한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학교 킹카인 신하가 2급이라는 이유로 그녀에게 조롱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영혼이 쓸모없다며 아카데미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신하는 굴욕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각성 후 받은 대우 때문에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제인이 있는 방향인 줄도 모르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부딪혔고 그는 놀라서 반응했습니다. 제인은 넘어지는 그녀를 잡으려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그녀를 품에 안았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신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숨겨진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복해금이 가장 위대한 고대 유물 중 하나임을 알아보고 A2급으로만 평가되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신하는 그가 하는 말을 들었을까 걱정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제인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자 그녀는 얼굴을 붉혔고 그가 계약을 맺자고 하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여학생들은 혼란에 빠졌고 갑자기 난동을 부렸습니다. 첸이라는 이름의 아카데미 교장이 갑자기 도착해서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는 제인을 가리키며 고맙지만 계약을 서두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신하는 다시 한번 굴욕 속에 섰습니다. 그녀는 제인에게 돌아서서 교장 선생님 말이 맞다며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장이 그들을 비웃었고 학생들은 경악했습니다. 신시의 수호자 자후가 분노에 차서 도착했고 제인이 너무 소란을 피운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는 자후가 자신의 대부였기 때문에 그를 보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자후의 눈이 붉게 빛나며 제인이 더 높은 재능을 각성했다는 이유로 메이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인의 멱살을 잡고 말 한마디로 누구든 제명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인은 메이에게 시선을 돌려 그녀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자후는 그가 메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팔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아 막았습니다. 제인은 신경 쓰지 않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첸이 나서서 자후를 진정시키며 제인이 SSS급 각성자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자후는 여전히 화가 났지만 첸의 말에 동의하며 감히 신하와 계약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제인을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신하를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신하를 품에 안고 다시 한번 그와 계약을 맺자고 요청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신하는 그에게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그녀에게 사과하지 말라며 그녀는 그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마법진이 나타나고 사슬이 두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제인의 눈이 금빛으로 빛나며 신성한 빛을 발동하자 신하는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인이 그녀 앞에 서 있는 동안 보라색 구체가 갑자기 신하를 감쌌습니다. 계약은 성공했고 그는 이제 고대 마법 무기를 들고 있었으며 시스템 창에는 신하가 SSS급 영혼이 되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고대 무기는 숨겨진 정보와 함께 공중에서 빛났습니다. 제인은 신하가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영혼이라는 사실에 넋을 잃었습니다. 이제 제인과 결속한 신하는 마침내 SSS급 영혼의 힘을 느꼈습니다. 신하는 자신이 2급에서 최고 등급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인에게 달려가 감사의 뜻으로 그를 껴안았습니다. 메이는 대부에게 매달려 보상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일 있을 영혼사 시험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메이에게 보답을 요구했고 그녀는 그들의 옛 장소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가 동의하자 그의 눈이 갑자기 붉게 빛났습니다. 몇 시간 후 휴대폰의 증오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자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인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리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들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메이는 그가 모든 것에 능숙하다고 칭찬했다. 그는 시익 웃으며 제인에게 진정한 잔인함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메이는 방금 일어난 일 때문에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식당에서는 남학생들이 시이나의 레벨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그리고 제인이 속았다고 수근거렸다. 시이나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지만 제인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그러고는 마스터 시험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아침을 더 먹으라고 했다. 그는 여전히 음식을 씹으면서 광대들은 무시하고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 증명해 보이라고 말했다. 누군가 갑자기 제인을 불렀고 그는 돌아보았다. 루마가 메이와 함께 나타나 제인은 별 볼 일 없다고 말했다. 제인은 그의 높은 등급에도 불구하고 누구냐고 물었고 그는 자신을 메이의 새로운 영혼 마스터라고 자신있게 소개했다. 제인이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자 시이나가 함께 웃었고 이는 루마를 화나게 하여 그들 앞에서 소리 지르게 만들었다. 메이가 그를 말리며 그들은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시험이 곧 시작되니 가자고 했지만 루마는 가기 전에 제인에게 여전히 도발했다. 거대한 경기장 안에서 진행자는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한 1단계를 통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첫 번째 조로 루마와 메이를 호명했고 두 사람은 자신감 있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거대한 문이 열렸다.
거대한 발톱이 갑자기 땅을 꿰뚫었다. 첫 번째 시험은 난이도 1단계인 블랙 오이스터와 함께 시작되었다. 루마가 손을 뻗자 메이의 몸이 붉게 빛났다. 블랙 오이스터가 돌진해오자 그녀는 창으로 변했다. 그가 창을 준비하자 블랙 오이스터가 그의 앞에서 포효했다. 그것이 먼저 공격했지만 루마는 공격을 피했다. 그는 빛나는 창을 들고 아래로 돌진했다. 그는 블랙 오이스터의 몸을 꿰뚫고 다시 공격하기 위해 위로 뛰어올랐다. 그는 괴물 방향으로 돌진하며 위협했다. 황금빛 광선이 괴물을 강타하자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냈다. 광선이 괴물의 가슴에 거대한 구멍을 남기는 동안 루마는 완벽하게 땅에 착지했다. 학생들은 S급의 힘을 목격하며 그들을 향해 환호했다. 전투는 내부 모니터를 통해 보여졌다. 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한 방에 끝내지는 못했지만 상관없다고 말했다. 웨이드는 그들이 여전히 그것을 죽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인은 그의 머리를 때리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했다. 이 구역의 주고는 메이가 S급임에도 불구하고 20% 더 약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가 아마도 함부로 살아서 영혼의 근원이 새어나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자우는 그 말을 듣고 헛기침을 했다. 진행자는 메이와 루마가 7단계 난이도를 정복한 것을 축하했다. 학생들은 벤치에서 환호하며 그들이 진정한 S클래스라고 말했다. 진행자는 다음 조를 부르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다음은 제인과 시이나였고 그들에게 무대로 올라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거대한 문이 그들 앞에서 천천히 열렸다. 제인은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크게 떴다. 그들 앞에는 10마리의 블랙 오이스터가 버티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믿을 수 없었고 시이나는 원래 1단계 난이도여야 한다고 소리쳤다. 학생들은 이것이 공식적인 표적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고 흥분했다. 진행자는 뒤를 돌아보며 엘리트를 선발하기 위해 10배 더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자우가 제인을 통과시키지 말라며 그에게 뇌물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제인이 누군가를 거슬렀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블랙 오이스터들이 두 사람을 향해 돌진하며 크게 포효했다. 시이나가 무기로 변하는 동안 제인은 괴물들에게 도발했다. 그의 재빠른 손놀림에 무기들이 다가오는 괴물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블랙 오이스터들은 몇 초 만에 조각났다. 그들 모두 팔다리가 잘린 채 땅에 쓰러졌다. 학생들은 그 듀오가 순식간에 괴물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 진행자조차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생각하며 믿을 수 없었다. 웨이드는 흥분해서 일어서며 자신은 그 블랙 오이스터들을 30초 만에 처리했지만 제이는 1초 만에 해냈다고 말했다. 주고는 그의 강함에 감탄했지만 시험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자우는 발끈하며 방어적으로 자신을 변명했다. 그는 제인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속으로 욕을 했다. 웨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왔으니 괜찮다고 말했다. 노인조차 동의하며 제인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시험 난이도 2단계가 20마리의 블랙 오이스터와 함께 시작된다. 제인은 다시 한번 손을 흔들어 노래를 만들어냈고 그의 주변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했다. 푸른 에너지가 다가오는 괴물들을 맞이했다. 그것은 공중에서 그들과 싸워 모두 땅에 내동댕이 쳤고 제인에게는 상처 하나 남기지 않았다. 제인은 괴물들이 부족하다며 자우를 조롱하는 듯했다. 학생들은 그가 관리들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미친 짓을 한다고 소리쳤다. 웨이드는 열정적으로 제인을 데려가겠다고 선언했지만 유리가 그를 막고 오히려 제인을 데려가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제인을 데려가는 것을 두고 말다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키가 끼어들어 제인이 먼저 사구역을 둘러봤으면 한다고 말했고 이에 두 사람은 그에게 화를 내며 욕을 했다. 노인이 그들에게 그만 싸우라고 말하자 그들은 즉시 따랐다. 그는 주고에게 시험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주고는 가능한 가장 높은 기준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노인은 눈을 감고 동의했다. 자우는 뒤에서 그들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있었다. 그는 마치 불법적인 일을 꾸미는 것처럼 크게 미소 지었다. 전장으로 돌아가서 진행자는 시험의 난이도가 상향 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난이도 3단계는 2차 거대 도마뱀과 함께 위협적인 2차 썬더버드로 시작된다. 학생들은 그것이 방어와 공격 조합이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제이는 다시 그들을 비웃으며 이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보이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것을 본 루마는 픽 웃으며 그를 거만하다고 말했다. 괴물들은 공격을 준비하며 진영을 갖추기 시작했다. 새들이 울부짖자 입에서 뇌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제인이 중앙에 서자 그의 앞에 위협적으로 나타났다. 그가 반격을 위해 손을 들자 전사들이 나타나 괴물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적을 죽이라는 명령을 따랐고 땅 위의 도마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선더버드들이 번개를 내뿜으며 울부짖었다. 번개가 치자 전사들은 즉시 산산조각 났다. 번개가 사방에 흩어졌지만 제인은 위로 뛰어오르며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파국의 진을 활성화하며 황금빛 에너지를 발산했다. 그는 흠집 하나 없이 번개를 통과했다. 학생들은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놀랐다. 괴물들을 처리한 후 제인은 그의 고금과 함께 천천히 땅으로 내려왔다. 그가 흩어진 괴물들 앞에 착지하자 다른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마지막 곡을 활성화했다. 도마뱀과 새들은 목표에 도달하기 직전에 날아가 버렸다. 그들은 제인이 다시 이겼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그가 괴물보다 더 괴물 같다고 말했다. 루마는 그가 가진 엄청난 힘 때문에 충격을 받고 속으로 욕을 했다. 진행자는 시험 난이도 3단계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주고와 웨이드는 제인과 고금이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 조로라는 이름의 노인은 시이나가 정말 2급인지 궁금해했다. 그가 아프를 부르자 아프는 재빨리 따랐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물었고 시에나의 레벨을 식별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아까 봤지만 식별할 수 없었고 그 아가씨와 같은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조로는 리안을 말하는 거냐고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는 시에나가 제인과 계약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리안과 제인이 만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프에게 리안의 2급 영령의 이름을 물었고 아프는 신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인은 선생님에게 계속 싸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가 젊고 활기차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4단계 난이도 시험이 시작되자 괴물들이 다시 떼를 지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네가 재빨리 그를 공격했지만 그는 빠르게 움직여 피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면서 검은고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가 닿자 괴물들은 즉시 여러 조각으로 잘려나갔습니다. 남은 괴물들이 다가오기 시작하자 제인은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공격하면서 자신의 한계가 어디인지 보여달라며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제인은 다음 난이도 시험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즉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괴물들의 시체 한가운데에 상처 하나 없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그를 부르며 9단계를 연달아 이겼으니 이제 그만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10단계 난이도에 도전하고 싶다며 거절했습니다. 학생들은 10단계가 마지막 단계이고 3차 괴물들이었기 때문에 수군거렸습니다. 반면에 웨이드는 자신은 시험 시스템에서 9단계까지만 도전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어떻게 이기고 역대 기록을 경신했는지 기억했습니다. 주고는 제인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 구역으로 영입하고 싶어 했지만 웨이드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는 이제 보라색 기운에 휩싸인 채 웨이드에게 도전했습니다. 진행자는 그가 실패하더라도 막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제인은 실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규정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인이 눈을 감자 녹색 기운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곡을 연주하며 빠른 회복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영령이 만능형이라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주고와 웨이드는 기운을 부딪히며 여전히 그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헛기침을 해서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5구역의 레오가 그들에게 힐러가 있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있었습니다. 웨이드는 레오도 제인을 뺏으러 왔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레오는 제인이 자신의 구역으로 와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사람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조로는 격분하여 주먹을 날렸고 그들은 멈춰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로는 8대 전투구역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8대 전투구역은 사람들을 위해 하늘을 떠받치는 그들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9구역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고는 갑자기 진지해져서 모니터를 보며 제인이 정말로 9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불타는 괴물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3분 생존과 10단계의 시작으로 3차 야수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포효하며 엄청난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열기가 닿자 학생들은 간신히 몸을 가누었습니다. 그들은 제인이 피하지 않고 있자 그를 가리켰습니다. 제인은 시에나에게 준비됐냐고 물었고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적을 향해 돌진하자 제인의 눈이 황금비드로 빛났습니다. 야수는 다시 한번 포효하며 거대한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제인은 화염구를 가까스로 피했고 그것은 땅에 부딪혀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검은고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람 공격 노래를 부르자 바람이 그들을 휩쌌습니다. 강한 바람에 그의 대머리가 드러나자 진행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은 몸을 가누려고 애썼습니다. 제인이 그들에게 사과하는 동안 공중에 갑자기 바람의 소용돌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붉은 화염 야수 앞에 나타났고 야수는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극심한 충격에 빠져 포효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고 패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인이 3차 괴물을 물리치자 그 잔해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제인이 10단계 난이도를 완료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루마와 메이가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겨 좌절하는 동안 제인은 억지로 높은 수준의 검은고, 곡을 연주하면 반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면서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그를 축하하며 2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인은 시선을 돌려 그가 누구인지 물었고 이에 주고는 허락을 구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인간과 저그 중 누가 이길 것인지 물었고 제인은 저그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땅을 위해 싸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박수를 치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조로가 제인의 스승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조로가 사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 3명의 저그 황제가 위대한 사제국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조로가 때맞춰 도착하여 혼자서 새 황제를 물리쳤습니다. 제인은 밝게 웃으며 정말로 자신의 스승이 되어줄 수 있냐고 물었고 조로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절하며 조로에게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로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잡고 그가 구역장들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첫 만남에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다며 무엇이든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황제의 뼈로 만든 반지를 건넸습니다. 제인은 그것이 끔찍한 죽음의 기운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이는 9차 황제가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조로는 반지가 낮은 레벨의 저그에게는 효과가 있고 강한 저그들은 도발하여 공격하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인은 스승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즉시 반지를 꼈고 조로는 웃었습니다. 그는 진지해져서 미묘한 불평을 들려주려는 듯 주고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제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시험이 끝났으니 그와 시에나를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식당 안에서 조로는 제인에게 다른 구역장들도 그와 안면을 트게 하려고 초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주고는 자신을 이 구역 전투지대의 구역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른 3명, 유리, 주키, 레오를 소개했습니다. 제인과 시에나는 그들 앞에 서서 정중하게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유리와 주키는 다른 형제들은 일정 때문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8번째 형이 갑자기 제인의 등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에게 번호를 주며 위험하면 전화하라고 했지만 단 한 번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인의 눈앞에서 즉시 사라졌고 제인은 그가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주고가 갑자기 선물을 던지며 그 안에 무술과 다른 유용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인은 제때에 그것을 잡고 기쁘게 모든 선배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자기 몰래 허거를 먹는다고 누군가를 꾸짖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에나의 이모였습니다. 그녀가 부자가 되자 자신들을 등졌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손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제인이 제때에 그 손을 잡았고 그녀는 손을 빼내며 제인에게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제인이 시에나를 훔쳐간 남자아이임을 알아보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시에나는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녀는 이모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모는 감히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맞받아치며 니노가 사구역 출신이라며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주키는 그녀가 사구역을 언급하는 것을 듣고 제지했지만 이모는 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며 닥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로를 가리키며 제인의 할아버지로 착각했습니다. 그녀는 시에나를 데려간 지참금을 내라고 요구하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로는 젓가락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그녀가 늙은이라고 부르자 그는 격분하며 구역장들에게 당장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3명의 구역장들은 서둘러 전화를 걸어 자기들 구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었다. 웨이드는 옆에서 차를 마시며 그저 콧노래를 흥얼거릴 뿐이었다.
시에나의 이모는 자신에게도 백이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갑자기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니노는 가문을 망신시켰다며 그녀를 꾸짖었다. 조로는 팔짱을 끼고 이제 당신 뒤를 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니노는 죽고 싶으면 빨리 죽지 가문의 짐이 되지 말라고 말했다.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 역시 혼란스러운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웨이터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영혼술사들이 일반인을 괴롭힌다며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조로는 짜증이 나서 팔을 휘두르자 황금빛이 번쩍였다. 시에나의 이모는 빛이 몸을 감싸자 비명을 질렀다. 시에나는 이모가 일으킨 소동에 대해 사부님께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조로는 그녀를 위로하며 이제부터 제인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살아도 된다고 말했다. 눈물을 글썽이며 시에나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조로는 너무 예에 차릴 필요 없다며 식탁 위에 음식을 권했다. 그리고는 구궁격 저녁 식사에는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곁들이는 요리는 허고용이고 구석은 찜용이라고 덧붙였다. 제인은 자신을 가리키며 자신은 뭐냐고 물었지만 조로는 각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제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의 사부는 갑자기 혼란스러운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소고기와 삼겹살이 모두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시에나가 그걸 전부 제인의 옆으로 밀어놓자 제인은 당황했다. 그는 그것을 숨기려 했으며 억지 미소를 지으며 형수님들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주고는 영혼술사가 영혼의 능력을 일부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인과 시에나가 함께 지냈는지 물었다. 그는 영혼 형태에는 구현화와 인간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형수님들은 형제들을 위해 직책을 맡기 위해 인간형으로 있다고 덧붙였다. 주인과 영혼은 함께 또는 따로 싸울 수 있지만 오직 그들이 동침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고는 시에나가 정말 2등급인지 물었고 제인은 그렇다고 인정했지만 자신은 그녀의 신성을 되살리는 능력이 있어 그녀를 SSS 등급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이상해서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는 파트너를 무작위로 고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조로는 제인에게 그의 재능을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라고 명령하고 주고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자 두 사람은 공손히 따랐다. 식사 중에 레오와 유리는 저그와의 싸움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로가 일어나 건배를 제의하자 구역장들도 그를 따랐다. 조로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인은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문을 잡고 있던 조로는 그의 질문을 무시하고 새로운 집을 둘러보라고 말했다. 제인과 시에나는 조로가 션시티에 집이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조로는 그곳이 아내의 고향이라고 밝혔고 이에 제인은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조로는 갑자기 앞에서 몸을 떨었다. 그는 그녀가 싸우다 죽었다고 말하며 격분했다. 세상은 자기 이름만 알지 자신을 희생한 아내의 이름은 모른다고 덧붙였다. 제인은 그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해 갑자기 사과했다. 조로는 그들도 인간이니 시에나에게 잘해주라고 말했고 제인은 동의했다. 제인이 아내의 이름을 묻자 그는 마유라고 대답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두 저그 황제와 싸운 그녀가 제국의 구원자가 될 자격이 더 있었다. 조로는 등을 돌리고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아 쉬라고 지시했다. 집 밖에서 조로는 마유의 사진을 들고 달을 보며 앉아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그를 부르자 그는 고개를 돌렸다. 제인과 시에나였고 그들은 사부님과 함께 저 위의 달을 보고 싶어 했다. 조로는 일어나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는 황금빛 기운을 뿜으며 제인에게 자신의 최고의 무술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소리치며 주먹으로 큰 나무를 반으로 잘랐다. 그는 그것이 바퀴라고 불리는 기술이며 총 8개의 자물쇠가 있다고 밝혔다. 제인도 주먹을 들어 올리며 황금빛 기운을 뿜고는 이게 맞냐고 물었다. 웨이드는 그것을 익히는데 반년이 걸렸는데 제인이 보기만 하고 해내는 것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았다. 제인은 눈을 감고 에너지가 제대로 된 곳에서 느껴진다고 말했다. 조로는 제인에게 달려들며 팔살권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했다. 조로가 즉시 공격하자 제인은 그 힘에 밀려 날아갔다. 조로는 제인이 너무 천재인 것도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시익 웃었다. 주먹을 꽉 쥐고 그는 재능 있는 제자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기분 좋다고 말했다. 제인의 비명이 저택에 울려 퍼졌고 사부님께 살살해달라고 애원했다. 다음날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시에나는 제인의 얼굴이 아직도 아프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니라고 했다.
루마가 부하들과 함께 나타나 그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나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만 제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교장실에 도착하자 첸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안 좋은 소식이 있다며 그들이 딥블루시티의 최전방 요원으로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들에게 통지서를 건네며 기관에 보고하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좀 무리한 처사라고 말했지만 제이는 그 결정을 받아들였다. 제이는 이것이 사부님이 말씀하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루마가 다시 나타나 제인이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을 화나게 했다고 조롱했다. 그들이 길을 막자 제이는 화가 나서 미간을 찌푸렸다. 루마의 주먹이 보라색으로 빛났고 그는 자신의 힘이 2배가 되었으니 제인에게 싸우자고 했다. 제인은 과거의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 주먹을 날리며 그에게 돌진했다. 그들의 주먹이 중앙에서 충돌하며 주위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루마의 손뼈가 갑자기 으스러졌다. 그는 부러진 손을 붙잡고 고통에 울부짖었다. 제인이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났다. 이어진 공격으로 그의 주먹이 루마의 뺨에 적중했고 그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제인은 시에나의 손을 잡고 임무 보고를 하러 가자고 말했다. 첸이 갑자기 소리치며 신장이 약해서 그러니 루마를 양호실로 데려가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제인이 접수처에 도착했지만 접수원은 게임에 바빴고 그래서 제인은 자기도 끼워달라고 말했다. 제인이 끼워달라는 말을 듣고 접수원은 마침내 충격받아 고개를 들었다. 그는 초조해하며 자후가 2사람을 죽이고 싶어 한다고 불쑥 말했다. 그는 컴퓨터에 빠르게 타이핑하며 제인이 0527 부대의 대장이라고 말했다. 가디언 조직 내에서 각 도시에는 다른 가디언들을 감독하는 팀이 있다. 그리고는 제인과 시에나에게 그의 부대 사무실 방향을 알려주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들은 방이 완전히 엉망인 것을 발견했다. 2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감쌌다. 빨간 머리의 소녀가 누구냐고 묻자 제인은 자신이 이 부대의 대장이라고 소개했다. 남자는 갑자기 혼란스러운 듯 그들을 쳐다봤다. 그는 제인이 아직 어리다며 등을 돌리고 피식 웃었다. 그는 손을 흔들어 그들을 내쫓았고 제인은 그가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남자는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시에나에게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영혼이 되어달라고 했다. 제인이 갑자기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 그를 날려버렸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고통에 신음했다. 유지라는 남자는 바닥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유나라는 소녀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유지가 술값을 달라고 했지만 유나는 문을 닫고 그를 무시했다. 그는 제인과 시에나에게 부대가 가난하다고 말했지만 제인은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지는 노트북으로 걸어가 그들의 부대가 점수 순위에서 꼴찌라고 지적했다. 그는 2달밖에 남지 않았으며 조직이 그들을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급 구역은 무질서하고 역겹고 낙후되어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술병을 던지며 죽고 싶지 않으면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는 자후가 자신을 하급 구역으로 보내 죽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하는 유지가 희망이 없다며 떠나자고 했지만 제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가 감히 다른 팀에 합류하더라도 제이는 그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며 남아 분대를 재정비해서 1등으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유나는 그들에게 여긴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라며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제인이 입을 열어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어떻게 자신의 기술을 간파했는지 물었습니다. 제인은 거만하게 이미 자기소개를 했고 자신의 힘을 약간 보여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호기심에 그가 뭘 하려는 거냐고 물으며 자신을 위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함께 임무를 수행하자고 제안했고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거짓말을 꿰뚫어 본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의 손을 잡고 거래를 수락했습니다. 그러자 제이는 그녀에게 임무를 모아오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그 중에서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그들의 팀을 위한 3가지 임무를 보여주었습니다. 임무들은 난이도와 점수가 낮아 그들이 완료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점수가 가장 높은 임무를 선택했는데 그것은 저그를 청소하는 것이었지만 6명에서 8명을 추천했습니다. 유나는 추천팀 인원이 더 많다며 그가 미쳤냐고 물으며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그런 종류의 임무만이 점수를 획득해 복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임무 실패 시 점수가 삭감되기 때문에 그가 미쳤다고 말했지만 그는 등을 돌리며 잘못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와 함께 일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한편 누군가 대장에게 전화해 하수구 저그 임무가 수락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대장은 누가 자신들의 임무를 가로챘는지 물으며 놀랐습니다. 그는 누가 저그 임무를 훔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팀원들을 불러냈습니다. 유나는 생명탐지기가 2급 저그 8마리를 감지했으니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는 신하를 바라보며 그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즉시 안으로 돌진하며 유나에게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2급 저그는 보통 팀으로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들린 것은 안에서 나는 소란뿐이었고 그녀는 나지막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너무 빨리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녀는 즉시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에 도착하자 그녀는 시체들 한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제이는 이제 손을 닦으며 다 끝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충격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했냐고 물었습니다. 제이는 임무가 잘 풀렸다며 재료를 모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이는 손을 흔들며 실종된 가디언이 저기 죽어있는 녀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시간 후 여러 사람들이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 무리는 저그 10마리가 모두 죽어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남자는 확인해보고는 모두 일격에 죽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대장에게 임무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고 대장은 누가 해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보호관 사무실에서 보좌관은 자후에게 제인의 분대가 임무 2개를 완료하여 점수가 올랐다고 보고했습니다. 자후는 분노에 차책상을 내리치며 보좌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제인의 인생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싶어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보좌관 벤을 불러 다른 분대들에게 모든 임무를 가져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와 조로는 자후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제인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조직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로는 뿌리가 썩어서 치료법이 없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제인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제인은 조로가 자신이 불씨가 되길 원하는지 물었지만 그는 길이 제인 자신 안에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인은 스승에게 8급권 2단계를 돌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생사지간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답했고 제인은 그것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휴식을 취하며 만족스럽게 누웠습니다. 하지만 신하가 그의 방에 들어와 함께 자자고 하자 그는 저택이 너무 커서 같이 잘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로가 사용 가능한 다른 방들을 모두 잠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위해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했지만 신하는 그도 침대에서 자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밤새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제이는 푹 쉬었다고 인정하며 오늘 새로운 임무를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나와 유지가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읊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절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제이는 그들이 동료라고만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가 그곳에 더 오래 머물면 더 빨리 쓸모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동의하지 않으며 자신에게는 환경을 바꿀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지가 그에게 몸을 돌리며 그가 자후의 심기를 건드렸으니 그가 제인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모든 임무가 이미 수락되어 남은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인은 그녀에게 다른 도시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위치를 창해시로 바꾸고 임무를 새로 고쳐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수락했습니다. 유나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져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러고는 임무를 완료하려면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도시 밖으로 나가는 길은 높은 레벨의 저그 몬스터들로 가득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저그 3마리가 그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하는 저것들이 무엇인지 물었고 제이는 1급 데스플라이라고 답했습니다. 유지가 갑자기 무언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공포에 질려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데스플라이의 소용돌이가 이제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제이는 그 수가 파괴적일 만큼 많은 저그를 발견했습니다. 유지는 흥분해서 웃으며 저 저그들을 향해 돌진하라고 했습니다. 유나는 그들의 대장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데스플라이 폭풍에 쫓기고 있는 상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구하고 싶냐고 물었고 제이는 우회전 극커브에서 전력으로 구하라고 답했습니다. 유지는 와인병을 들고 열광적으로 그들을 응원했고 유나는 운전대를 조작하며 꽉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그 힘 때문에 뒤로 내동댕이 쳐졌지만 멍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짝 웃었습니다. 그들의 차는 폭풍을 맞이했고 상단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집사는 티나라는 이름의 아가씨에게 폭풍이 곧 그들의 속도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군이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무언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모두에게 희생 계획을 실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티나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경호원들은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차는 명령을 실행하며 폭풍을 마주하고 멈춰섰습니다. 그들은 저그들을 막으려고 모두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폭풍에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폭풍이 그들 모두를 삼키자 그들은 모두 고통스럽게 소리쳤습니다. 티나는 그들의 죽음을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소리에 혼란스러워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황금빛 초승달들이 폭풍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인이 검은고를 연주하며 날린 공격이었습니다. 그가 계속 연주하자 황금빛 초승달 무리가 방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저그를 향해 쇄도하여 하나씩 죽였습니다. 티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두 대의 차는 폭풍으로부터 나란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검은고를 계속 연주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티나는 폭풍을 흩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폭풍이 원을 그리며 돌자 갑자기 검은 촉수들을 뿜어냈습니다. 검은 파편들이 이제 그들의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제인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치며 파편으로부터 그를 감쌌다. 파편들이 그의 몸을 꿰뚫었고 그는 차 위로 떨어졌다. 그는 웃으며 제인에게 즐겁다고 말했지만 제인은 그것이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유지의 몸이 파편들을 스스로 분비하여 모두 차보닛 위로 떨어지게 했다. 제인은 궁금해져서 유지의 능력을 확인했다. 그는 유지가 SS급 불사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유지는 제인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알고 앉아서 답을 구걸하라고 했지만 제인은 전혀 관심 없다며 등을 돌렸다. 재채기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다. 제인은 누군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신하는 그들이 도착했다고 알렸다. 유지는 그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해 포효하는 저그 무리였다.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했다. 신하는 경계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제인은 임무를 시작하려 할 때 그녀를 불렀다. 수많은 저그들이 사방에서 그들의 차로 돌진했지만 제인은 검은고로 음악을 연주하여 그들을 공격했다. 푸른 에너지가 저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저그들은 고통스럽게 포효했다. 모든 저그들이 생명 없이 땅에 쓰러졌다. 유지는 또 다른 저그 무리가 몇 초 만에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유나는 그가 항상 자신을 놀라게 한다고 인정했다. 모니터에는 모든 임무가 완료되었다고 표시되었다. 모니터를 보며 그것은 일방적인 학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 남자는 그들에게 그것이 딥블루시티 0527 소대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들의 점수를 훔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하며 태블릿을 던졌다. 그는 1팀에게 임무를 위해 자신을 따라오라고 요청했고 그들은 즉시 동의했다. 임무 현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제인의 소대가 임무 깡패짓을 하는 것에 불쾌했다. 다른 두 명은 신나서 서로에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대장은 그들에게 앞을 보라고 했다. 그들은 악마꼬리뱀들이 땅 위에서 조각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대장은 주먹을 꽉 쥐며 임무 깡패들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야에게 임무 깡패들을 찾으라고 불렀고 소야는 즉시 동의했다. 하지만 그의 팀원이 대장을 막으며 그들이 도시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그들의 검은 픽업트럭이 임무를 완수한 후 도시를 떠나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대장은 그 말을 듣고 씩씩거렸고 팀원은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가디언 조직 본부에서 밍은 임무 완수율이 증가한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는 조수에게 자신이 언급한 임무 깡패들의 파일을 찾아보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가 정말 누구인지 확인하기로 했다. 조수가 도착하여 접근한 파일들을 그에게 가져왔다. 그러고 나서 그는 조수에게 먼저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그는 유지와 유나의 파일 정보를 찾았다. 그는 그것들이 1급 비밀 파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갈았다. 그는 마지막 파일도 1급 비밀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제인의 파일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갑자기 그의 전화벨이 울려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전화를 건 사람에게 인사했는데 상대방은 주고였다.
그는 상대방이 제2전구 책임자인 주고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정중하게 그의 의도를 물었지만 주고는 그에게 1급 비밀 파일을 파헤치지 말라고 말했다. 밍은 안경을 고쳤으며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한편 거대한 저그가 제인 앞에 나타나 그를 향해 포효했다. 거대한 저그가 제인에게 돌진하자 그는 공격하기 위해 황금빛 초승달을 뿜어냈다. 그러자 저그가 그를 향해 공격을 개시했지만 제인은 위로 뛰어올라 피하면서 저그를 죽였다. 그들의 18번 임무가 완료되었고 제인은 유나에게 점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나가 즉시 따랐고 유지는 환호하며 그들이 1등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총점은 1800점이지만 순위는 여전히 꼴찌였다. 유지와 신하는 충격을 받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다. 제인은 좌우 때문이라고 의심하며 태블릿을 움켜쥐었다. 뒤에서 두 번째는 2300점으로 그들보다 약간 앞섰지만 그런 팀이 수십 개나 있었다. 제인은 그들이 점수 조작을 사용해 점수를 맞추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속해서 표적이 되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욕을 내뱉었다. 제인은 등을 돌리며 아직 역전할 기회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고 그의 팀은 즉시 동의했다. 잠시 후 그들 둘은 조로의 저택에 도착했다. 조로는 그들의 여정에 대해 물었지만 제인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상인 호송대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조로는 티나가 어떻게 재능을 각성하고 영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를 귀찮게 굴어서 웃었다. 그는 티나의 가족과 오랜 친구 사이였으며 그들이 상위 5위 안에 든다고 밝혔다. 제인은 티나의 신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미간을 찌푸렸다. 알고 보니 그녀가 돌아온 것은 의도적이었지만 제인 때문에 방해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조로는 그들이 자신의 물건을 호위하고 있었고 그것이 제인에게 주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스를 열어 2개의 돌파 포션을 드러냈다. 제인은 그것이 모든 것을 강화한다는 것을 알아챘고 조로는 그들 둘에게 하나씩 삼키라고 했다. 두 사람은 감사를 표하고 포션을 집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포션을 마셨다. 제인은 2레벨로 오르면서 강력한 에너지가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한편 신하는 4대 원소와 함께 천상의 신성을 해방했다. 제인은 그녀에게 몸을 돌려 새로운 신성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음표와 황금빛 에너지가 그를 둘러쌌다. 그는 춘야화와 6차원 뇌전을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 두 사람은 이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제인은 자신의 손을 보며 포션의 힘이 너무 강력해 새로운 스킬을 잠금 해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하는 볼을 붉히며 자신의 내면에 이렇게 많은 힘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조로는 그들의 성과에 실망시키지 않았다며 그들을 칭찬했다. 갑자기 제인의 전화가 울렸다. 새로운 임무가 갱신되었다고 알리는 유나의 전화였다. 그것은 1000점짜리 저그 레인저였고 이업 수준은 3단계 이상이었다. 제인은 유나에게 임무를 논의하기 위해 익식사거리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그는 신하의 손을 잡고 새로운 임무가 있다고 말했다. 조로는 찻잔을 보며 다사다난한 하루였다고 말했다. 아프는 그에게 리안이 창하이시에서 발견되었지만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식사거리에서 유지와 유나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는 제인에게 임무에 대해 생각해봤는지 물었다. 그는 점수를 역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나는 그에게 레인저는 어린 개체조차도 그들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인은 그녀에게 적색 경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되물었다. 그것은 일단 성장하면 도시를 파괴할 것이라는 의미이며 가디언으로서 인류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레인저의 특수 능력인 검은 장막을 보고 있었다. 팀장인 시로는 그들에게 검은 장막은 인식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프는 왜 조직이 그들을 보내고 임무를 공개했는지 물었지만 시로는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깨달음을 얻자 그들은 재미있다는 듯 입을 벌렸다. 시로는 첫 번째 총알바지 무리가 들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시익 웃었다. 그리고 그는 제인과 그의 팀을 발견했다. 한편 제인은 팀에게 검은 장막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했다. 유나는 되돌릴 수 없으니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유지는 자신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제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네 사람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자 갇히게 되었다.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었다. 그들은 버려진 건물 안에 도착했다. 제인은 안에 저그 기운이 강하니 모두 경계하라고 말했다. 신하는 보이지 않는 눈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 붙어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신하는 제인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냐고 물었다. 그들은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힘을 느꼈다. 유나는 검은 텐트가 생명 박탈 능력이 있어 죽을 때까지 생명력을 빨아들일 거라고 말했다. 유지는 30분 안에 끝내지 못하면 레인저의 양분이 될 거라고 덧붙였다. 유나가 앞을 가리키며 저 검은 굿을 말이냐고 묻자 유지는 앞을 응시하며 그렇다고 했다. 그는 안에서 붉은 빛이 나는 걸 보니 정말 저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제인은 저걸 부수기만 하면 되냐고 물었지만 그들이 서 있던 땅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네 사람은 몸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정신을 바짝 차렸다. 유나는 몸의 절반이 잠기자 욕을 내뱉었다. 유지가 그녀를 잡으며 조심하라고 말했다. 제인은 버티고 있으라며 구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땅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들 앞에 거대하게 솟아올랐다. 제인은 이것이 레인저의 두 번째 재능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이다. 신하의 몸에서 빛이 나며 함께 돌파하자고 말했다. 그녀는 고금으로 변해 제인 앞에 자리 잡았다. 제인의 눈이 황금빛으로 빛나며 함께 싸울 것을 다짐했다. 그는 황금빛 초승달을 날려 공격했다. 그것은 땅에 부딪혀 폭발을 일으켰다. 공격으로 땅이 부서졌지만 즉시 회복되었다. 제인은 강력한 회복 속도를 보고는 파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땅이 갑자기 그들을 감옥처럼 몰아붙였다. 제인은 레인저가 그들을 안에 가두려 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빛이 나타나고 저그가 등 뒤에서 몰려오자 신하가 경고했다. 그것이 제인의 등 뒤에서 식소리를 내자 그는 고개를 돌렸다. 다행히 그는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고는 벽 속으로 사라졌다. 제인이 그 저그를 알아본 듯하자 신하가 정체를 물었다. 하지만 그는 신하를 붙잡고 당장 도망치라고 말했고 저그의 눈은 불타는 붉은 빛으로 빛났다. 시로의 팀이 버려진 건물 안에 도착했다. 그는 더 이상 신선한 총알바지는 없을 테니 모두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했다. 토프는 걱정 말라며 자신들은 3급 스피릿 마스터라고 말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모두가 경계했다. 갑자기 그들 사이에 벽이 나타나 각자를 갈라놓았다. 토프는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시로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그는 시로의 어깨를 잡고 다시 한번 불렀다. 시로는 무언가에 홀린 듯 돌아섰다. 그는 포효하며 토프의 목을 졸랐고 토프는 영문을 몰라 소리쳤다. 작은 저그 한 마리가 그의 머리에서 나와 즉시 토프의 눈으로 뛰어들었다. 한편 유나가 유지에게 고마워하는 동안 유지는 레인저가 그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려 한다는 걸 눈치챘다. 유나가 보이지 않는 힘이 느껴지지 않냐고 묻자 그는 느껴지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목숨 걱정 안 하는 그가 부럽다고 했지만 유지는 이건 일종의 벌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어차피 나갈 수 없으니 그냥 포기하자고 제안했지만 유나는 나갈 수 있다며 거절했다. 그녀가 손을 들고 깨어나라고 말하자 벽이 빛나기 시작했다. 벽에 갑자기 금이 갔다.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유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멀리서 갑자기 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유나는 대장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불렀다. 그녀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말했고 그도 경계했다. 그리고 벽이 무너져 내리자 고금을 든 채 뛰어내렸다. 그가 잔해 위에 착지하자 유나와 유지가 그에게 달려갔다. 그는 마침내 그들을 찾았다며 두 사람을 불렀다. 유나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미로를 풀었다고 인정했다. 제인이 갑자기 그들에게 딜을 조심하라고 소리쳤다. 거대한 돌주먹이 그들을 덮치려 했지만 제인이 그것을 반으로 잘라 그들을 구했다. 그는 그들 앞으로 달려가 비키라고 말했다. 골렘이 포효하며 그들 앞에 나타나자 유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제인이 갑자기 외쳤다. 질풍이여 일어나라. 바람이 팀을 집어삼키는 동안 골렘은 그들 앞에서 포효했다. 황금빛이 번쩍이자 유지와 유나는 강력한 충격파에 휩쓸려 날아갔다. 두 사람이 고통 속에 소리치는 동안 제인은 저 모든 것이 레인저에게 소환된 것이며 본체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은 장막을 펼친 후 어둠에 잠기면 남는 것은 검은 구체뿐이다. 구체를 부수면 레인저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유나는 어서 가라며 둘이서 그를 엄호하겠다고 말했다. 골렘이 포효하며 공격을 가하기 위해 그들에게 돌진했다. 유지가 갑자기 위로 뛰어올랐다. 그는 불멸을 외치자 온몸이 황금빛으로 뒤덮였다. 그리고는 공격을 맞이했다. 그는 제인에게 자신의 불멸 능력은 6번의 공격만 견딜 수 있으니 빨리 해결책을 찾으라고 알렸다. 제인은 빨리 움직이며 버티고 있으라고 자신이 본체를 죽이겠다고 말했다.
그가 하늘에 6 신성 수호자를 소환하자 온몸이 푸른 번개로 뒤덮였다. 푸른 번개가 장렬하며 즉시 골렘을 향했다. 신들은 제인의 부름을 듣고 신의 징벌로 응답했다. 저그가 계속 날뛰는 동안 유지는 그것을 막으려 애썼다. 갑자기 신성한 번개가 저그를 내리쳤다. 그 위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유지는 충격파에 맞았다. 또 다른 신성한 번개가 강력하게 내려와 그들 앞에 검은 구체에 금을 가게 했다. 순식간에 검은 구체는 즉시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이것을 본 유지는 승리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옆을 돌아보았을 때 그는 주먹에 꿰뚫린 제인의 몸을 보았다. 그는 내동댕이 쳐져 옆으로 세게 부딪혔다. 인간형 저그가 나타나 그들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유지는 이 강력한 괴물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데려온 사람이 유나였다는 점이다. 그녀는 거짓말로 그것을 위장한 채 완벽한 공격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인은 일어나서 그녀에게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물었다. 유나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그저 그들을 죽이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제인은 이런 상태를 본 것이 2번째라고 말했다. 유지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제인은 유나가 기생당했다고 설명했다. 침식충은 뇌를 침식할 수 있는 4급 곤충종이다. 조종 능력 외에도 무성생식이 가능하다. 과거에 이 기생충에 감염된 강력한 마스터가 도시를 파괴한 적이 있었다. 조직들이 그를 죽이는데 성공했지만 손실이 막대했다. 제인은 32년 전에 멸종되었어야 할 종이 왜 지금 나타났는지 의아해했다. 유지가 자신이 엄호할 테니 먼저 가라고 했지만 제인은 그들이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성체 방랑자의 검은 장막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져서 그들은 즉시 죽게 될 것이다. 그는 기술을 준비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부를 시간만 벌어달라고 말했다. 그가 기술을 발동하자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 유나는 이것을 보고 즉시 성체 방랑자에게 그를 막으라고 말했다. 성체 방랑자는 그에 응하며 손에서 강력한 광선을 뿜어냈다. 유지가 재빨리 행동에 나서 막기 위해 앞으로 돌진했다. 그는 강력한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뒤에 있는 제인을 보호했다. 유나는 거짓말 기술을 발동하여 유지의 불멸의 육체가 가짜라고 선언했다. 이에 유지는 그녀를 박치기 하며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갑자기 침식충이 유지의 몸에서 나왔다. 그것은 유지의 팔을 물었고 유지는 고통에 움찔했다. 그는 벌레가 몸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즉시 잡아당겼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맨손으로 벌레를 으스러뜨렸다. 성체 방랑자는 번개를 충전하며 일이 흥미로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유지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하며 그를 향해 발사했다. 번개가 공기를 가르며 유지에게 다가갔다. 유지는 불멸의 장벽을 세워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 그는 돌아서서 제인에게 얼마나 더 시간을 끌어야 하는지 물었다. 제인은 신화를 무기 형태에서 해제하고 유지와 함께 침식충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신화는 인간 형태로 돌아와 그에 응했다. 한편 제인은 자신의 모든 힘을 발휘하기 위해 팔극권을 발동했다. 그는 땅을 차서 부수며 위로 솟구쳐 올랐다. 그는 순전히 죽이려는 의도를 품고 성체 방랑자에게 다가갔다. 제인은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지만 성체 방랑자는 피했다. 공격은 땅에 부딪히며 연기와 먼지를 일으켰다. 성체 방랑자는 제인의 힘을 보고 자신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는 이제 진지하게 싸울 생각으로 검을 들어 올렸다. 그는 제인을 향해 강력한 검기를 날렸다. 제인은 주먹을 들어 말 그대로 검기를 주먹으로 쳤다. 그 후 공격은 산산조각 나 흩어지기 시작했다. 성체 방랑자는 놀라며 왜 그가 그 장갑을 끼고 있는지 물었다. 그것은 10년 전 저그 왕을 죽였으며 그런 건틀릿은 강자만이 낄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인은 성체 방랑자 역시 저그 왕이 아니라며 공격을 시작했다. 공격이 적중하며 강력한 충격파를 일으켰다. 성체 방랑자는 제인을 죽여 건틀릿의 주인을 슬프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했다. 그의 주먹이 적의 어깨를 찢었지만 저그는 칼날로 그의 어깨를 꿰뚫으며 응수했다. 두 사람은 뒤로 물러나며 일시적으로 전투에서 벗어났다. 제인은 그것이 어린 레인저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전에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눈을 감고 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팔극권의 2번째 주먹을 발동했다. 그는 죽이겠다는 결의에 불타는 눈으로 앞으로 돌진했다. 성체 방랑자는 그의 갑작스러운 속도와 힘의 증가에 놀랐다. 제인의 주먹이 성체 방랑자의 가슴에 적중하여 균열을 일으켰다.
그 단 한 방의 주먹으로 그는 성체 방랑자의 몸에 구멍을 뚫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서서 적을 물리쳤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때 성체 방랑자는 이 싸움에서 진 것은 제인이라고 말했다. 제인은 그제야 적이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깨닫고 놀랐다. 그는 성체 방랑자의 몸이 회복되는 것을 보며 믿을 수 없었다. 순식간에 성체 방랑자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때 유지가 유나가 사라졌다고 보고했고 제인은 놀랐다. 갑자기 수많은 사슬이 땅에서 솟아나 그들을 둘러쌌다. 제인은 즉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편 성체 방랑자는 바위를 들어 올려 모두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들을 향해 그것을 던졌다. 유지가 즉시 앞으로 나서 바위를 받아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제인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했다. 결국 그의 불멸성이 0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공격을 거의 견딜 수 없었다. 제인은 유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지가 필사적으로 바위를 막으려 할 때 거대한 선멸의 주먹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다. 성체 방랑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라며 그것이 무엇인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깨닫기도 전에 그는 이미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렸다. 주먹의 기운은 제인과 다른 이들에게 닿기 전에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놀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이를 쳐다보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베테랑의 기운을 풍기며 자신감 있게 떠있는 조로를 보았다. 그는 제 시간에 도착해서 다행이라는 듯 미소 지었다. 제인은 스승님을 보고 놀라며 그를 불렀다. 하지만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그는 탈진하여 쓰러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부축했다. 조로는 자신이 이곳을 정리할 테니 먼저 제인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유지는 그가 이곳을 정리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지만 아직 한 마리의 침식충이 그곳을 탈출하려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몰랐다. 병원에서 제인은 갑자기 깨어나 스승님께 조심하라고 필사적으로 경고했다. 신하는 그가 마침내 깨어난 것을 보고 기뻐했고 그는 어떻게 병원에 왔는지 궁금해했다. 신하는 조로가 그곳을 정리하는 동안 그가 기절했다고 설명했다. 제인은 유지가 괜찮은지 물었고 신하는 그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밝혔다. 운석을 막으려다 그의 몸에 큰 무리가 갔다. 갑자기 간호사가 뛰어들어와 유지를 봤는지 물었다. 두 사람은 놀라서 유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간호사는 그가 실종되었다고 말했다. 제인은 이 말을 듣고 놀랐다. 신하는 그가 유나와 이클립스 저그를 모두 찾으러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제인은 동의하며 그가 무언가 짐작하고 혼자 조사하러 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인은 도시 수호대가 그들의 팀 점수를 깎았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놀랐다. 그는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동안 뒤에서 이런 속임수를 쓰고 있다며 투덜거렸다. 그는 스승님이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지 물었다. 그는 신하로부터 스승님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즉시 신하의 손을 잡아 끌고 걸어나갔다. 도시 수호대 기지에서는 모두가 별다른 일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약탈했다며 기뻐하고 있었다. 갑자기 제인이 문을 걷어차고 화를 내며 들어왔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제인에게 나가라고 소리쳤다. 자하오의 부하 중 한 명이 비꼬며 인사했지만 제인은 계속해서 자하오를 불렀다. 알고 보니 그 부하는 등 뒤에 비밀 무기를 숨기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공격하며 제인에게 여긴 내가 날뛸 곳이 아니라고 말했다. 제인은 그의 뺨을 때리는 것으로 응수했다. 그 한 방에 따기에 그의 얼굴은 바닥에 처박혔다. 제인은 기를 발동하며 그 부하를 꾸짖었다. 다른 사람들은 제인을 상부에 보고할 계획으로 그를 녹화했다. 그 부하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칼을 들고 앞으로 돌진했다. 제인이 그의 손을 잡아 그를 놀라게 했다. 그러고는 그 불쌍한 남자를 헝겊처럼 마구 휘둘렀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만하라고 했다. 제인이었다. 제인은 그에게 뭘 원하냐고 화내며 물었고 자신과 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자우는 그를 비웃으며 몽상이나 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하에게 몸을 돌려 본부에 영상을 보냈는지 물었다. 영상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 자우는 제인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자 부하는 본부에서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보고했다. 심지어 감독 부서조차 제인을 영입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자우는 이어피스를 빼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분노하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자우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사과하면 되겠냐고 물었다.
제이는 그저 그들의 보물고를 열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고르게 해달라고 말했다. 자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제이는 양손만 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우는 할 말을 잃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신중히 고려한 끝에 그는 제인이 양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는데 동의했다. 자우는 부하를 놓아주고 거래를 받아들였다. 제인은 비웃으며 장난기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공간 저장 반지를 준비하며 비꼬는 투로 오직 양손으로만 보물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즉시 도시 수호자 조직의 보물고로 향했다. 한 부하가 뭔가 잘못될까 봐 걱정했지만 자우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제인이 양손만으로는 많이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하도 동의하며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안으로 들어간 제인은 보물 감정책을 꺼내 들었다. 그는 보물고 안에 수많은 보물들에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해골개미의 다리도 있었고 심지어 유령나비의 날개도 있었다. 반수면 상태인 린덴이라는 겨울꽃도 있었다. 그는 벽에 걸려있는 또 다른 보물을 보고 놀랐다. 그것은 6급 벽개의 껍질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그는 저장 반지를 사용해 보물고 안에 모든 보물을 빨아들였다. 1시간 후 자우는 화가 나서 왜 그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바로 그때 제인이 마침내 보물고에서 나왔다. 부하와 자우는 그가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신하가 그를 맞이하며 무엇을 가져왔는지 물었고 그는 돌아가면 말해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한 채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부하는 그가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 자우는 관리자에게 물었고 관리자는 5개라고 답했다. 자우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관리자는 5개가 아니라 50%라고 정정했다. 자우는 놀라움과 분노로 거에 폭발할 뻔했다. 부하는 자후에게 제인이 미쳤다고 말했고 그 노인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도시 수호자 조직이 제인을 해고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때 부하는 본부에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 그저 잘했다고만 답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자우는 화를 내야 할지 혼란스러워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제인은 저장 반지를 책상 위에 놓았다. 그는 이번 교훈으로 자후가 다시는 거만하게 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갑자기 매혹적인 신하가 방으로 들어와 그를 침대로 초대했다. 제인은 그녀가 함께 자자고 초대하는 것을 깨닫고 얼굴을 붉혔다. 그러고는 그녀는 그에게 뛰어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갑자기 그들의 사랑의 의식 한가운데에 한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한밤중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지 궁금해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신하는 즉시 내려오며 왜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의아해했다. 알고 보니 이 여자는 그들 스승의 손녀였다. 그녀는 리안이며 10대 고대 마법 무기 중 하나임이 밝혀졌다. 제인이 그런 옷을 입어도 괜찮냐고 묻자 그녀는 편하다고 말했다. 어쨌든 온라인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방해해서 미안하다며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만약 그들이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 자기가 제인과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하는 그녀가 너무 경솔하다며 막아섰다. 하지만 알고 보니 리아는 그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맺으러 온 것이었다. 신하는 자신이 상황을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 지었다. 제인은 그녀의 재능이 정말로 신성하다는 것에 동의했고 그녀를 두 번째로 각성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리아는 즉시 서둘러 계약을 맺을 준비를 했다. 제인이 왜 블라우스를 열었냐고 묻자 리아는 계약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계약은 긴밀한 접촉 후에만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제인과 신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제인은 한숨을 쉬며 그녀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리안을 둘러싸는 빛의 사슬을 소환했다. 그리고는 그의 신성한 빛을 활성화했다. 리안은 제인의 에너지가 온몸을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열기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너무 뜨겁다고 말했다. 이 열기는 그녀에게 편안했으며 SSS급 영령으로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제인은 그녀의 진정한 재능이 진정한 정수를 정제하는 것임에 놀랐다. 리안의 몸 주위의 에너지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롭게 각성한 자신의 상태를 보며 자신의 재능을 깨닫고 놀랐다. 한편 신하는 그들이 그녀의 재능을 시험하는 동안 물 한 잔을 가지러 자리를 떴다. 그녀는 리안 또한 신성급 영령이라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려던 참에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계속해서 엿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그녀에게 너무 이상하게 들렸다. 그녀는 그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방 안으로 불쑥 들어갔지만 그들은 리안의 힘을 시험하고 있었을 뿐 다른 것은 없었다. 신하는 자신이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들이 시험한 재료들은 이제 정제되고 있었다. 그가 리안의 재능을 칭찬하는 동안 알약들이 제인의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신하가 그것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영역 환약이라고 설명했다. 갑자기 리안이 제인에게 뛰어들며 몸속의 연금술 불꽃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안이 그의 위에 올라타면서 두 사람은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그에게 서둘러 자신 안에 정제된 진정한 불을 꺼달라고 재촉했다. 갑자기 제인은 신하를 끌어당겨 도움을 요청했다. 리안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이상한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신하도 뛰어들어 제인의 위에 올라탔다. 리안은 그 편안함에 마치 천국으로 승천할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제인은 이를 악물고 신음했다. 그의 위에 있는 여자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즐기는 것 같았다. 리안은 그의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했다. 도시의 밤은 빠르게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제인은 피곤함을 느끼며 일어났고 소녀들은 그의 위에서 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그의 능력을 칭찬하며 자신들의 몸이 훨씬 더 정련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제인은 일어나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는 리안에게 팀에 실종된 멤버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하는 유나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그녀를 찾을 거라고 덧붙였다. 리에는 이 사람을 안다며 댄스홀에 자주 온다고 말했다. 신하는 놀랐고 그녀는 댄스홀에 자주 간다고 대답했다. 제인은 이렇게 쉽게 단서를 얻게 되어 기뻤다. 그는 그들에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향을 뿌렸는데 그것이 저그를 자극하는 헤더 스프레이라고 밝혔다. 댄스홀에서는 많은 여자들이 파티를 즐기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세 사람은 DJ에게 다가가 유나가 여기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DJ는 그녀의 이름을 듣고는 불길한 미소를 지었다. 제인은 유나를 찾고 있는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 말을 듣고 방에 있던 다른 남자들은 모두 놀랐다. 그러자 DJ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술값을 제인이 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호했다. 제인은 혼란스러워했고 DJ는 어제 한 손님이 그의 앞으로 외상을 달아놓았다고 말했다. 신하는 너무하다고 생각했지만 제인은 유지가 한 진님을 알았다. DJ는 유지가 남긴 상자를 그에게 건넸다. 제인은 상자를 보며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쪽지가 들어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읽었다. 쪽지에는 저그와 관련된 중요한 날짜들이 적혀 있었다. 리안은 유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했다. 제인은 이것이 기생충이 총 7마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소녀들은 동의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제인은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향했다. 그는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다. 한 남자가 오고 있었지만 그는 소변이 급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가 소변을 보는 동안 남자는 이 냄새가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남자는 그 냄새가 헤더 향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화를 냈다. 남자는 헤더꽃을 가장 싫어한다며 그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하지만 제인은 남자의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한 번의 움직임으로 남자를 뒤로 날려버렸다. 그 후 남자의 머리에서 침식충이 나왔다. 제인은 그것이 이클립스 저그임을 알아보고 맨손으로 잡았다. 벌레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쳤지만 제인은 가차없이 손으로 으스러뜨렸다. 한편 리안과 신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황급히 달려왔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았고 제인은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이 남자가 7 이클립스 저그 중 하나이니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다. 제인은 단서를 찾기 위해 이곳을 나가자고 제안했다. 갑자기 다른 남자가 손에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제인은 손쉽게 기습을 피한 후 남자의 복부를 맹렬하게 걷어차며 반격했다. 그 후 남자의 머리에서 또 다른 침식충이 나왔다. 그것이 도망치기도 전에 제인은 즉시 죽여버렸다. 리안은 또 이클립스 저그 중 하나인지 궁금해했다. 신하는 그 남자가 자후에 부활하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 말을 듣고 제인은 이클립스 저그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이 브리즈 댄스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의식을 잃은 남자를 가리키며 이 모든 일의 배후가 바로 자후라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이와 함께 긴급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는 이제 유지가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 한편 자우는 자신의 기지에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와 일을 치르던 여자는 그의 힘을 칭송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격렬한 시간 중에 한 실루엣이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지였고 그는 분노에 차 자후와 맞섰다. 유지는 자후가 저지른 모든 흉악한 범죄를 읊었다. 그는 분노에 차 그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자후는 그를 비웃을 뿐이었다. 유지는 유나의 실종을 그 탓으로 돌리며 그와 결판을 내기로 결심했다. 자후는 자신의 지원군이 두렵지 않냐고 물었다. 갑자기 몇몇 무장한 남자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자후는 그들에게 그를 즉시 처형하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모두가 즉시 유지의 목숨을 노렸다. 하지만 유지는 싸우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것이며 그의 스킬을 활성화했다. 바로 그때 제인이 신하 리안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왔다. 유지를 공격했던 남자들은 그의 스킬에 쓰러졌다. 자우는 그곳에서 그를 보고 놀랐다. 유지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인은 유지가 혼자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유지는 놀라서 말을 잃었다. 제인은 그러고 나서 모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라고 말했다. 무장한 남자들은 자신들의 숫자를 믿고 앞으로 돌진했다. 제인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허공으로 사라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한 번에 3명의 적을 쓰러뜨렸다. 그는 땅에 착지했고 적들은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이것을 보고 유지는 그가 짧은 시간에 전투 실력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했다. 한편 리아는 자후가 도망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제인은 즉시 그를 뒤쫓았다. 그는 그의 앞에 착지하여 도주로를 막았다. 그는 노인의 가슴을 꿰뚫는 파괴적인 주먹을 날렸다. 죽어가면서도 그는 여전히 제인을 저주했다. 그는 가슴에 구멍이 뚫린 채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머리에서는 침식충이 나왔다. 제인은 벌레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벽에 대고 주먹으로 쳤다. 으스러진 벌레의 몸을 보고 그는 그것이 모체 저그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다. 한편 자후의 부하들은 그가 실제로 자신들의 리더를 죽인 것에 대해 분노했다. 마침내 제인은 그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30분 전 시장의 비서가 시장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가져왔다. 하지만 시장이 돌아섰을 때 그의 머리로 침식 저그가 들어가고 있었다. 비서는 그 광경에 완전히 겁에 질렸고 그 후 필사적인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곧 잠잠해졌다. 현재로 돌아와 제인은 상황에 대해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세 사람에게 조로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모두 즉시 가라고 재촉했다. 한편 감염된 시장은 자후 암살 혐의로 제인에게 현상수배를 내렸다. 그는 미끼가 이렇게 빨리 물릴 줄은 몰랐다며 희죽거렸다. 제인은 모두가 그를 쳐다보는 가운데 그곳을 걸어 나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들과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밖으로 나갔을 때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랐다. 그의 위에는 호버크래프트를 탄 노인 쿠통이 있었다. 그의 한마디 명령에 제인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조로의 기지로 돌아와서 노인은 그를 찾아온 오랜 친구에게 차를 대접하고 있었다. 그 의문의 오랜 친구는 조로에게 그의 제자가 내일 처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로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그의 분위기는 위협적인 포식자의 그것으로 바뀌었지만 후드를 쓴 남자는 자신이 복제품이었기에 개의치 않았다. 조로는 잊고 있었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의문의 후드 쓴 남자가 떠나는 동안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 후 주고가 나서서 조로에게 제인을 도와야 할지 물었다. 하지만 제인이 미끼이기 때문에 조로는 아직 나설 수 없었다. 결국 이 상황은 그에게 체스 게임과 같았다. 본부로 돌아와서 제인은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는 쿠통에게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었지만 그 노인에게 가슴을 한 대 맞았을 뿐이다. 쿠통은 그의 머리채를 잡고 이제 조로가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인이 그들에게 합류하거나 처형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인은 그가 도시를 들끓게 한 저그의 배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씩 웃으며 이것이 선택을 더 쉽게 만든다고 말했다. 노인은 무엇을 선택할 거냐고 물었고 그는 세 번째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쿠통은 분노하며 그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 제인은 병사들에게 호송되어 처형대로 끌려갔다. 시장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제인과 함께 탈출한 자들에 대해 물었다.
병사들은 그들이 교활해서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장은 그를 물러가게 했고 병사는 따랐다. 그는 제인을 보며 곧 죽을 사람이 왜 저렇게 침착한지 궁금해했다. 한편 제인은 스승님이 왜 그냥 내버려 두라고 암시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SSS급 재능을 각성한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를 쳐다봤다. 시장이 연설하기 위해 일어서자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들은 시장이 직접 왔다는 사실에 놀랐다. 시장은 제인의 조작된 죄목을 읊으며 공개 연설을 시작했다. 이것은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고 그들은 그를 죽이라고 외쳤다. 군중의 반응을 본 시장은 제인의 죽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제인의 처형을 명령했다. 처형대의 병사는 따르며 레버를 당겼다. 단두대 칼날이 제인의 목바로 1m 위에 걸려 있었다. 병사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단두대 칼날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병사는 놀라서 기계가 고장났는지 의아해했다. 시장은 화를 내며 누가 감히 처형을 방해하냐고 물었다. 나타난 것은 티나였고 그녀는 제인이 자신의 은인이라고 선언했다. 시장은 그녀와 상인들이 이 일에 관여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때 신하와 다른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의문의 남자는 조로에게 제인이 이미 단두대로 보내졌다고 보고했지만 조로는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있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다. 의문의 남자는 그에게 떠나기 전에 두고 보라고 말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의문의 남자가 서둘러 떠났다고 보고했다. 조로는 그가 의문의 남자라고 비난했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부인했다. 그는 이 사건의 배후 조직이 브레이킹 던이라고 보고했다. 처형장으로 돌아와서 모두가 감히 처형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티나와 상인들은 제인이 범죄자가 아니라 영웅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위에 있는 큰 모니터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제인이 인류와 국가를 위해 저그와 싸우는 용감한 모습이 비춰졌다. 그는 저그가 도시를 해치지 못하도록 용감하게 반격을 이끌었다. 모두가 제인이 애국자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때 쿠통이 모두에게 닥치라고 소리쳤다. 유지와 신하는 그의 강한 기운에 놀라며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쿠통은 제인을 죽이는 것이 브레이킹 던으로서 자신들의 임무이며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제인을 향해 강력한 장풍을 날렸다. 장풍은 맹렬한 기세로 땅에 부딪혔고 그 후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때 쿠통은 다음에 일어난 일에 놀랐다. 갑자기 강력한 공격이 그의 복부에 명중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누가 그랬는지 보지 못했다. 그때 신하는 건물 꼭대기에서 어떤 실루엣을 발견했다.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조로였다. 시장은 분노하며 제인을 죽이기 위해 기술을 발동했지만 제인은 스승님이 움직였으니 이제 반격할 때라고 결심했다. 시장의 주먹이 그를 향해 곧장 날아가 부딪히며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지만 시장은 제인의 속도에 놀랐다. 그가 깨달았을 때 제인은 이미 그의 뒤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력한 주먹이 그의 얼굴에 명중했고 그는 강력한 힘으로 땅에 고꾸라졌다. 시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동안 제인은 그를 쳐다봤다. 그때 그의 머리에서 마더 이클립스 저그가 나왔다. 제인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마더 이클립스 저그를 잡았다. 그는 맨손으로 그것을 으스러뜨렸다. 모두가 시장의 머리에서 저그가 나온 것을 보고 겁에 질렸다. 제인은 손을 들어 자신이 모두를 적으로부터 지켜왔음을 밝혔다. 사람들은 마침내 그것이 시장이 이상해 보였던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로가 내려와서 경험이 어땠는지 물었다. 제인은 스승님의 도움이 있으니 확실히 기분은 좋지만 다음에는 혼자 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로는 그의 훌륭한 일솜씨를 칭찬했다. 그는 쿠통을 한 방에 죽여서 더 많은 정보를 캐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제인은 혼란스러워했고 조로는 도시 수호자들 사이에 의문의 조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인은 던의 존재를 듣고 놀랐다. 한편 유지는 유나의 시신이 이미 발견되었다고 걱정스럽게 보고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유지에게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유지는 그녀의 시신이 수장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에 있다고 밝혔다. 모두가 유나와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 제인은 바다를 바라보며 유나에게 그녀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유나의 시체에는 굵은 혈관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리는 마치 안에서 어두운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처럼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녀가 눈을 뜨자 유령처럼 생긴 저그에 감염되어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10월이 되었다. 조로는 제인이 3단계에 돌파할 수 있었다고 확인했다. 리안 또한 3단계로 진급하여 그들을 따라잡았다. 한편 신하는 많은 다른 노래들을 각성했다. 티나가 그와도 계약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제인은 신격 체화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티나는 자신에게 신격이 없다는 것을 후회하며 슬퍼했다. 제인은 조로에게 더 강해져서 점차적으로 저그를 박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로는 내일 최전선 전장 훈련을 위해 비행기를 마련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훈련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제인과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제인은 동의하며 그럼 준비는 스승님께 폐를 끼치겠다고 말했다. 용왕국 최전선 전장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탱크의 포효가 사방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파충류 저그들이 도시 주변에서 대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느라 바빴다. 한편 지크는 쿄에게 왜 돌아왔냐고 물었다. 쿄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대답했지만 지크는 계속해서 그를 꾸짖었다. 쿄는 화가 나서 자신의 표식을 과시하며 엘리트 임무를 수행하러 왔다고 말했다. 갑자기 지크는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전장에 헬리콥터 한 대가 착륙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지원군이 타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온 것은 제인 혼자였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 후자는 그 둘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들이 놀라는 동안 쿄는 왜 혼자 왔는지 계약 역물은 어디 있는지 물었고 그는 집에 있다고 대답했다. 쿄는 화를 내며 혼자 죽으러 온 거냐고 물었다. 지크는 이 젊은이가 도시에서 온 귀족일 가능성이 높으니 진정하라고 말했다. 쿄는 이를 알고 있었고 제인이 상대하기 골치 아플 거라고 확신했다. 쿄는 지크에게 제인을 먼저 자기 팀으로 데려가라고 했지만 지크는 자신이 먼저 선택하기로 합의했다며 거절했다. 쿄는 웃으며 잊어버리라고 말했다. 그는 제인을 부르며 와서 다른 팀원들을 만나보라고 했다. 제인이 자신을 소개하자 쿄도 현재 팀의 주장으로서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또한 키라와 카이라는 이름의 다른 두 팀원을 소개했다. 카이아는 재킷을 벗으려고 했으며 임무 중에 젖었다고 불평했다. 재킷이 이제 손에 달라붙어 벗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제인을 돌아보며 옷 벗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러겠다고 하고 그녀를 도와주었다. 그녀는 다시 그를 돌아보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카이아는 제인이 왜 역물을 데려오지 않았는지 의아해하며 주장에게 돌아섰다. 제인은 주미 반지를 낀 손을 들며 그들을 위해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갑자기 6급 갑옷 3개가 나타나자 그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히라와 카이아는 그것을 받자 기뻐하며 팀에 온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쿄는 메카 조종사라서 필요 없다며 거절했다. 그는 다음 임무와 필요한 보급품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제인이 정말 메카 조종사냐고 묻자 두 사람은 그의 이야기를 밝혔다. 카이아는 제인도 고위층 출신이라는 것을 잊었다며 갑자기 사과했다. 쿄는 그들에게 보급품을 던지며 준비하라고 말했다. 제인이 임무에 대해 묻자 쿄는 후손을 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자키 뱀 부족이 매우 빠르게 번식하여 병력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그것이 제1.9와 아자키 뱀들이 한 달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였다. 하지만 웨이드가 도착하여 뱀들의 증원 보급선을 돌파했다. 그는 뱀의 둥지를 파괴하라는 명령이 제2정구에서 내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걸어갔다. 그는 이제 메카를 조종하며 목표 지점에 접근하고 있으니 팀원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했다. 제인은 도착했다며 경계했다. 그는 이제 나무에 걸려있는 거대한 뱀 허물을 보고 있었다. 다른 팀원들이 저게 무엇인지 궁금해하자 쿄는 그것이 뱀 허물이며 레벨이 오를 때마다 허물을 벗는다고 밝혔다. 제인은 뱀들이 거기에 알을 숨겨놓은 것을 보고 얼마나 교활한지 알아차렸다. 허물에는 엄청난 양의 알도 매달려 있었다. 쿄는 뱀 허물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1억 개의 알이 숨겨져 있다고 밝혔다. 알 중 하나가 깨지기 시작하자 키라와 카이아의 주의를 끌었다. 그러자 다른 많은 알들도 뒤따라 깨지기 시작했다. 키라와 카이아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귀를 막았고 쿄는 서서 그 힘을 견디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하고 현장에서 날아가 버렸고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제인은 그의 손을 잡으려 하며 그를 뒤따랐고 다른 두 팀원은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떨어지면서 쿄는 제인에게 자신을 구하지 말고 임무를 완수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제인은 간신히 메카의 손을 잡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끌어올리려 했다.
그는 주장을 향해 자신을 들어 올리라고 소리쳤고 쿄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 주장은 땅에 착지했고 다른 두 사람은 제인의 이름을 불렀다. 쿄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왜 제인이 엄청난 힘을 가졌는지 궁금해했다. 키라는 절벽이 너무 높아서 제인이 떨어져 죽었을 거라고 말했다. 쿄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을 탓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 하나가 절벽 가장자리를 잡았다. 제인이었다. 그는 죽지 않았으니 빨리 끌어올려 달라고 말했다. 카이아와 키라는 놀라며 미소를 지으며 그를 끌어올렸다. 그들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쿄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희생한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임무 완수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뱀이 갑자기 그들 앞에서 씩씩거렸다. 제인은 뱀들이 한 무리나 있어서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화한 새끼 뱀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쿄는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포에 질려 쳐다봤다. 뱀들이 공격을 시작했지만 쿄는 자신이 뱀들을 막는 동안 빨리 가라고 말했다. 쿄는 뱀이 너무 많아서 도망칠 수 없다고 그에게 말했다. 제인이 갑자기 주먹을 들어 올렸다. 그의 주미 반지가 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 모두가 금빛 구체에 휩싸이자 뱀들이 멈췄다. 쿄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반응을 알아차린 듯했다. 뱀들이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제인은 주장에게 움직여서 뱀들을 태우기 시작하라고 요청했다. 쿄는 정신을 차리고 엄청난 양의 불을 뿜기 시작했다. 뱀들은 불타면서 크게 씩씩거렸다. 공격 때문에 숲의 일부가 불타고 있었다. 키라가 제인에게 무엇을 했냐고 묻자 그는 장비를 사용해 위협했다고 대답했다. 쿄는 뱀들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 동안 임무가 끝났다고 그들에게 알렸다. 그는 제인을 돌아보며 무엇을 했냐고 물었지만 그는 평범하게 대답했다. 메카의 모니터에 경고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쿄와 제인을 혼란스럽게 했다. 쿄는 뱀의 둥지를 박멸하는 임무가 잘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자키 뱀 부족에 알려진 증원 지점들이 모두 표시되어 있었다. 쿄는 제인을 돌아보며 그의 능력으로 길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인은 그들을 모두 쓸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5급 이자키 뱀 수호자가 소나무 위에서 씩씩거렸다. 키라는 뱀 둥지 수호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쿄는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아차렸다. 제인은 그들에게 소리치며 미친 듯이 지금 당장 도망치라고 말했다. 키라는 욕을 하며 도망쳤고 카이아가 그 뒤를 따랐다. 쿄는 메카를 이용해 공격을 개시하며 그들이 탈출하는 동안 후방을 엄호하겠다고 말했다. 공격으로 폭발이 일어나자 뱀 수호자는 고통스럽게 씩씩거렸다. 제인은 뒤돌아서 그들의 주장을 불렀다. 뱀은 이제 메카를 입으로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러고는 메카를 부수었고 쿄는 위에서 떨어졌다. 후자는 이제 온몸이 멍투성이라 고통에 움찔했다. 키라와 카이아는 주장을 보며 공포에 질려 쳐다봤다. 뱀이 갑자기 입을 벌린 채 그들 앞에서 포효했다. 뱀이 그들을 산채로 먹으려 했지만 황금빛 구체가 그 둘을 감쌌다. 키라는 갑자기 그것을 알아봤다. 그것은 제인이 그들에게 준 6급 갑옷이었다. 그들이 기뻐하는 동안 뱀은 갑자기 독을 분비했다. 황금빛 구체가 사라지고 그들은 얼굴에 직격으로 맞았다. 그들의 몸은 분해되기 시작하며 재로 변했다. 제인은 그의 팀이 무너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뱀 수호자가 갑자기 씩씩거리며 그를 공격했지만 제인은 저주를 퍼부으며 눈을 금빛으로 빛냈다. 그가 긴급 잠금을 해제하자 황금빛 아우라가 갑자기 온몸을 감쌌다. 그는 위로 뛰어올라 뱀의 공격을 피했다. 그는 검은 골을 소환하고 용의 힘을 활성화했다. 그가 손을 앞으로 들자 강한 바람이 뒤따랐다. 뱀은 이마에 무언가를 형성하며 으르렁거렸다. 그러자 보라색 파편을 뿜어 그에게 곧장 날려보냈다. 파편은 폭풍을 뚫고 즉시 소멸시키며 제인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제인이 그 안에 앉아 오티어가 얼마나 강한지 욕하는 동안 황금빛 광선이 땅을 내리쳤다. 뱀이 포효하며 그를 산채로 삼키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푸른 광선이 머리를 강타의 땅에 고정시켰다. 검이 머리를 직접 꿰뚫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제인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으로 눈이 커졌다. 한 여인이 갑자기 검 근처로 내려왔다. 그녀는 시익 웃으며 그 옆에 섰다. 제인은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진아라는 여인은 그가 잘생겼다고 말하며 웃었지만 자신은 위대한 샤 제국이 아닌 추방자의 땅 출신이라고 말했다. 제이는 추방자의 땅이 하층 구역으로도 알려진 극악의 도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진아는 SSS급 영령이었고 그녀의 레벨은 8티어였다. 그녀가 8랭크 발키리라는 사실을 알고 제인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다. 진아는 갑자기 그의 뒤로 뛰어넘어 아까 연주하던 곡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전속 전투 지원 담당으로 삼기 위해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제인이 충격에 손을 들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자 진아는 그가 고작 3티어 계약 영사라는 것에 기분이 상했다. 제인은 아직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진아는 그를 강제로 데려가고 싶어 했다. 제인은 칼을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진아는 그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그가 따라오게 하려면 자신이 무엇을 해주면 되는지 물었다. 제인은 그녀가 자신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함으로 그녀를 이용할 생각을 했다. 그는 손가락을 들고 그녀가 어린 뱀들을 박멸하는 것을 도와준다면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진아는 무리한 요구를 예상했다고 인정하며 동의했다. 제인은 그녀에게 이자키 뱀 일족 둥지 분포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격할 수 있는 가까운 장소 3곳이 있다고 밝혔고 진아는 즉시 그에게 동의했다. 갑자기 그녀의 등에서 무언가가 형성되었다. 거대한 짐승이 갑자기 그녀에게서 튀어나왔고 그녀는 상처가 다시 도지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폭주하려는 상태에 있자 제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어두운 기운에 휩싸인 그녀는 그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이제 어둠에 굴복하여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제이는 그녀가 마귀를 내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검은고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검은고는 녹색 에너지를 발산하여 그녀를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렸다. 녹색 에너지가 그녀를 둘러싸 그녀 등의 어두운 기운을 깨뜨렸다. 그것이 사라지자 그녀는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진아는 제인이 한 짓이냐고 물었고 그는 별것 아니라고 밝혔다. 진아는 그에 앞서 걸었지만 제인의 질문을 피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9티어 충왕에게 부상을 입었고 그 상처가 그녀의 몸을 잠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인은 그것이 9티어라는 것을 알고는 끔찍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봐도 되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가 대담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동의했지만 그 후에 그의 눈을 파낼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제인은 그녀의 등 상처를 만지며 깊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아는 그가 직접 만졌다고 생각하며 뺨을 불켰다. 제인은 진지해졌고 녹색으로 빛났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진아는 상처가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다. 그 덕분에 그녀 등의 상처는 이제 사라졌다. 제인은 정화가루는 억제할 뿐이라며 다른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다른 영령이 나타나자 진아는 그가 2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의 영령은 거대한 황금빛을 뿜어냈다. 그는 그녀를 가리키며 자신의 생명창생을 외쳤다. 마침내 기분이 좋아지자 진아는 몸을 떨었다. 제인은 상처가 절반쯤 치료되었다고 말했지만 진아는 그에게 다시 해달라고 원했다. 그는 다시 하려면 더 많은 벌레 시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아는 다음 임무가 이자키 새끼들을 박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며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제인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 날기 시작했다. 드론이 공중에 떠 이자키 뱀들을 감시하고 있다. 남자는 협곡 입구에 많은 수의 어린 뱀들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움직일 것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주고는 벌레뱀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매우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8 전투구역에 연락해서 당분간 행동하지 말라고 전하라고 명령했다. 제인과 진아는 때마침 도착했다. 그녀는 푸른 빛을 내며 그에게 시작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인은 그녀에게 멈추고 자신이 먼저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뜨거운 결의를 다지며 아래로 돌진했다. 그가 내려오자 황금빛 폭발이 일어났고 진아는 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뒤에 남았다. 제인은 이자키 뱀들 한가운데서 한 마리씩 죽이고 있었다. 그는 그중 한 마리에게 주먹을 날려 멀리 보내버렸다. 주고와 다른 사람들은 전장에서 제인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혼자 돌격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그는 다시 한번 다른 놈을 주먹으로 쳐서 반으로 갈라버렸다. 제인은 원래 8급권을 훈련할 계획이었지만 수가 너무 많았다. 뱀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 뒤에서 포효했다. 그들이 불타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진아는 아래로 내려왔다.
그녀가 물러나라고 소리치자 푸른 에너지 광선이 중앙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빛나는 눈으로 뛰쳐나왔다. 그녀는 뱀을 공격하여 반으로 베기 시작했다. 제인이 황금빛으로 빛나며 뱀들을 향해 돌진하자 그녀는 허를 찔렸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무모한지 말하며 미소 지었다. 그가 세 번째 잠금을 해제하자 뱀들이 그를 둘러쌌다. 그는 앞으로 주먹을 날려 적을 향해 황금빛 광선을 뿜어냈다. 이자키 뱀들은 이제 그를 상대하기 어려워했다. 진아는 그가 보여주는 힘 때문에 그를 흥미롭게 여기면서 돕겠다고 말하며 열정적으로 푸른 빛을 냈다. 그들은 제인이 뱀의 둥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노인은 진아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주고는 그녀가 한 달 전 웨이드와 그의 아내가 싸웠던 여성 마무리라고 밝혔다. 전장은 이제 평화로워졌다. 제인과 진아는 이제 뱀 시체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제 시체가 많아졌으니 다시 생명 창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영령이 그들이 물리친 모든 시체를 빨아들였다. 그는 진아에게 다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요청했다. 진아의 상처가 갑자기 다시 벌어졌다. 황금빛 속에서 진아가 서 있는 채로 치료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몸 안의 에너지를 느끼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등에 갑자기 검은 가시가 나타났고 제인이 뽑아야 하냐고 묻자 진아는 뽑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무기가 그녀의 상처에 남은 모든 마기를 빨아들였고 그 느낌에 그녀는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다.